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12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 문제를 놓고요. 지금 상당한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CBS 라디오에 나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과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천했다고 하는 몇몇의 인물들과 관련해서 논평을 했는데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말 내용은 뭐 평범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대위원장은 가지 않겠다. 흔히 옛날에 충청도 뭐 내가 핫바지냐 JP 그런 얘기해서 이 핫바지론이 유행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번 CBS 라디오 방금 전에 했는데요. 이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내가 핫바지론은 못 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완전히 패한다. 내 가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라. 내가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요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요. 요즘은 뭐 지지율 나오는 족족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율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말하자면 재미가 이제 없어지지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한국갤럽에서 매주 금요일날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이 끝나가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 차이가 말이죠. 20%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국갤럽에서 말이죠. 부정평가 57, 긍정평가 37에서 20%가 난다. 그러면 정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난 적이 있어요. 2021년도 그러니까 4, 5월 한 중간쯤에서 긍정과 부정이 한 62대 29 그러니까 거의 33%나 차이 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 5월 달에는 71대 21, 50%나 차이 난 적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이다는 말씀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11월 12일이니까요.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고 2020년도만 하더라도 정권 끝날 때까지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여유가 없어요. 바로 시험 봐요. 바로 시험 보기 때문에 지금 더 공부할 여유도 없어요. 그동안에 실력 다 빵꾸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 편차가 20% 넘어났을 때 하고 지금 20% 편차가 나는 거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간 신호가 굉장히 세게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예요. 36%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민생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이 9%고 전반적으로 부족하자가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더십 부족, 무능. 이게 리더십 부족, 무능이 너무 뒤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생 다음으로 무능과 리더십 부족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평가가 이제 외교 국제가 20%고 코로나 대처가 20%인데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외교 국제 나가기만 하면 망신당하고 다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긍부정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연령층으로 보면요.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55, 긍정이 29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38%가 보수층에서 14%만이 긍정평가를 하고 긍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요소수 사태도 말이죠. 부정평가 이후에 새롭게 요소수 사태가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허수아비 역할은 안 하겠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내면 이거 비교가 좀 그렇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 쪽이 난다. 그럼 이 얘기는 잘못하면 탄핵 정권 간다는 얘기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자, 일단 말씀을 쭉 한번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으려면 활동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오십시오 한다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제의에 확답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나는 예스라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윤 후보 스스로가 확신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 그러니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실용성을 갖춘 효율성을 갖춘 선대위, 작은 선대위여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대위가 크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 놓으면 국민이 식상해하는 똑같은 얼굴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과거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 같으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본선이 홀가분하고 쉽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 빠져야겠다는 사람들도 후보 주변에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자기네들이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윤 후보에게 개인적 충고를 해주자면 사람에 너무 집착하면 성공을 못한다. 냉정한 판단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예, 말씀 이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그 다음에 선대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천했다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태희, 금태섭, 윤희숙. 이런 설과 관련해서는 나는 추천한 적이 없다. 내가 선대위에 오면 자신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리고 내가 윤 후보에게 전권을 달라고 했다는데 전권을 어디다 갖다 쓸 건가 라면서 내가 돕는 대신 어떤 자리를 원한다는 사고를 하면 절대로 같이 협력할 수 없다. 예, 앞뒤가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예, 내가 전권을 달라고 했다는데 이 전권 달라는 얘기는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흐름을 보면 그리고 4.15 총선 때 얘기 그리고 총선 때 그 선대본부장으로 했었잖아요. 공동.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비대위원장 갈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얘기의 흐름을 보면 전권이라는 단어를 썼든지 안 썼든지 간에 전권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권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은 것이다. 그것은 전권과 별개의 사항이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100% 확신이 없으면 안 도와준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저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전망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맞았나요? 정면으로 틀렸잖아요. 역대 이렇게 무능하고 리더십 없는 대통령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문재인?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만든 사람 장본이 누구라고 지금 다 인정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김종인 때문에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누구 때문에 이겼느냐? 김종인 때문에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실패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사람을 보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옳은 평가다라고 단정하고 확정하는 순간 실패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커진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와 문재인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킹메이커니까. 그런데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만들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로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은 탄핵당하고 한 사람은 역대 최고 무능하고 지금 방금 갤럽에서 갤럽 조사에서 20% 차이가 날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영입되어 갈 때 본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하고 실제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심판자다. 내가 시험 볼 문제를 내는 사람이다. 내가 채점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독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우려. 어느 대목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안 나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킹메이커라만 얘기했지, 킹메이커로서 본 두 후보가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인용 보도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 경륜, 그리고 이 노회한 이 전략, 대단한 분이죠. 예, 훌륭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너무 본인의 이러한 이 사고의 틀, 전략의 틀, 그 마인드에 집착해서 빠지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후보 확정 후에 지지율이 꽤 많이 상승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붕 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너무 도취하면 또 언제 시대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까지 갈 수 있는 변곡점으로 한 3군데를 지적하고 있어요. 11월 말 12월 초, 연말 연초, 그 다음에 2월 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선 과정에서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생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냉정히 판단해서 냉정히 판단해 볼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2030 세대에게 희망을 줄 혁신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2030 세대에 대한 이런 비전 제시, 이건 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이런 혁신 제시가 이 올드한 사람에 대해서 안 나온다는 게 있어요. 올드한 사람이 더 잘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 올드한데도 불구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박근혜 때는 경제민주화 내놨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뭐 내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재인은 뭐 거저 먹었으니까 정권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2030 세대의 이러한 혁신 메시지를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드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해창 후보 당선이 그 당시 압도적일 때 2002년도 노무현한테 진 거 아니냐. 그래서 혁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윤 후보의 본선 승리는 쉽지 않다. 국민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기득권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후보를 고종이라고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흥선대원군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철없는 소리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무슨 흥선대원군을 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만이다. 예. 그리고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요. 내가 2016년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민주당에 가서 제1당으로 만들어진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느냐. 이런 반문하면서 상황론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의 선대의 불참, 사람 하나가 있다고 2030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철수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는요,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국민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 1월 말까지 후보 서너 사람이 본인 스스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봤자 4~5% 지지를 받아가지고 무슨 기대를 하고 완주하겠다고 하겠느냐. 이 얘기도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됐던,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담아야 할, 그리고 받아줘야 할, 의미를 부여해야 할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김정인 비대위원장 혼자서 정치판을, 윤석열 후보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 옆에 아직도 파리떼가 보이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하겠다. 이 말씀은 아주 좋은 얘기예요. 다만 확실히 윤석열 찍는다, 이재명 찍는다 하는 사람들을 빼고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뭔가는 해줘야 하겠느냐, 무엇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새로운 사람이 결국 과거 정치인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 중에 장제원 얘기가 한마디 또 있어요. 장제원 얘기. 윤 후보에게 가장 신뢰를 보였던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합류해서 뭐라 그럴까요? 더 크게 캠프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에게 달린 것이고, 개인적 충고를 하자면 사람에 너무 집착 같으면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BS 라디오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이러한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 여러분들께 가능한 모든 이 포인트를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이 어제 대여섯 시간이나 다운됐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아마도 당원 소환제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었죠. 근데 이게 맞은 것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오늘 또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10시 현재 기준으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할 말이 있어요 게시판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도되어 있냐면 0시 그러니까 심야방송 제가 한 이후에 8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대부분이 바로 이준석 퇴출시켜라.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재명의 동시특검 윤석열 후보가 뭘 잘못한 거 있길래 동시특검을 받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을 갖다가 이 간첩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실명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진성호 방송과 전효옥 방송 그리고 또 조갑제 TV 이런 데서 이준석 대표가 정권교체의 걸림돌이다 이런 보도가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이런 글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는 당원들 손에 쫓겨나기 전에 내 발로 내려와라. 해당 행위자 이준석을 소환한다. 민주당에 돈 주고 자당의 후보를 디스하고 흠집내는 당대표는 없는 게 낫다. 이런 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과 이 고발사주, 동시특검 여기에 대해서도요. 땅 특검 제안을 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왜 특검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취지의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접속 장애가 생겨서 다운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 대표가 쌍특검 즉각적으로 하는데 대신에 특검을 고발사주는 민주당이 그리고 대장동은 우리 국민의힘의 특검을 임명하자 이런 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아무 죄가 없으니까 누가 와도 좋다. 자신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조금 상당히 너무 빠르게 진도를 나간 부분이 있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 말로만 얘기하고 절대 아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카드를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 특검 카드를 왜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잘못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잘못돼서 민주당이 지금 비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언론 플레이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에 딱 코드가 맞는 지금 검찰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네 코드에 맞게 수사를 해서 문제잖아요. 왜? 거기에 지금 현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사들, 또 핵심 보직에 있는 검사들이 전부 애완견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애완견이 오면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잘못이 없다.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디스 내려고 작심하면 도둑 한 사람을 10명의 경찰이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민주당이 좋아하는 딱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발사주에다 갖다 놓아봐요. 이거 가위로 찢어야 할 천을 찢어서 잘라서 옷을 만들었는데 엉뚱한데 천을 잘라가지고 옷을 못 만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이준석 대표가 너무 빠르게 지금 나갔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패부 그만해라. 종편 그만 나와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아주 똘똘하고 말도 잘하고 논평도 잘하는데 아쉽다. 예. 내 재주에 내가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글이 왜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바로 홍준표 후보 2030 탈당 이런 거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윤 후보 지지층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부담만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간첩 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원색적 비난의 글까지 게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집단 행동의 배후에 강성 유튜버들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일보는 진단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진성호, 전효옥 그리고 조갑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전효옥 의원은 자신을 갖다가 보수의 압력대다 칭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위해 찌질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준석이 계속 저렇게 윤석열
모가지 잡고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꽂고 하면 이준석 물러가라. 우리가 데모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있는 당원 소환제, 그래서 임기 6개월이 넘어야만이 소환을 할 수 있어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전혁 의원은 6월 11일이 선출된 날이니까 11월 11일이면 소환할 수 있다라고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갑재 TV에서도 조갑재 전 월간조선 사장, 이준석 대표가 정권교체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당직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 말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첫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바로 이어서 진중권 교수가 또 오늘 뭐라 그럴까요? 이 강성범, 제가 어제 10회 방송해 드렸는데, 윤석열을 나라를 박살낸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런 얼빠진 얘기를 한 사람이 강성범. 이 강성범에 대해서요, 이미 나라가 박살났는데 나라 꼴이 안 보이냐, 이런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야말로 내로남불이 민주당의 강령이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 오늘 뭐 여기저기 좋은 얘기를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로캔의 안보 정론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